그러나 남편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그는 세월에 대해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하고 새로운 일이 생긴다는 희망도 전혀 잃어버리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어린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을 큰 낙으로 여기지만 그는 아들이 태어나도 새로운 느낌이 조금도 없었다. 똑같은 어린애가 똑같은 모양으로 태어나고 이놈은 저놈과 꽃 같아서 모두 입혀주고 먹여주어야 하고 또 자라나면 차례로 결혼을 시켜주어야 한다. 또다시 아이들이 태어나도 모두가 똑같은 과정을 밟아야 한다. 매일이면 매일이 이 날은 저 날과 꽃 같아서 새로운 것이 조금도 없다. 이와 같이 해서 그도 이 조그만 마을에 태어났다. 그리고 강가에 있는 산고비를 돌아 산 뒤에 자리 잡은 조그마한 읍에 가는 일 이외에는 그가 살아오는 동안에 아무것도 새로운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꽃 같은 하늘을 배경 삼아 낮고 둥근 산이 둘러서 있었다. 그는 밭에 가서 밤까지 일을 했다. 밤이 되면 꽃 같은 하늘을 배경 삼아 꽃 같은 산들이 서 있었다. 그는 그가 태어난 집으로 돌아간다. 양친과 같이 자는 것을 그가 부끄러워하게 되었을 때 양친이 지피불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때까지 그들과 같이 자던 바로 그 침대에서 잤다. 그래서 지금은 그가 그 침대에서 자기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자고 그의 노모는 지피불에서 잔다. 똑같은 침대여 똑같은 집이었다. 심지어 집안에도 그의 결혼 때에 산 다음과 같은 얼마 안 되는 보잘것없는 물건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 찻주전자 하나, 침대에 새로 씌운 푸른 누비이불, 쇠촉대 몇 개, 그리고 벽에 붙은 새로운 종이 신상, 고작해야 이런 것이 새 것이었다. 이 신은 불을 상징한 신으로서 새빨갛고 새파랗고 샛노란 도포를 입은 명랑한 노인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 노인은 이 집안에 결코 불을 가져다 준 일이 없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그 신은 옛날이나 조금도 변함없이 항상 구차하기만 한 이 방안을 흙벽 위에서 매우 기분 좋은 듯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래서 이 남자는 그 신을 쳐다보며 몇 번이고 저주하였다. 때로는 명절에 읍게 가기도 하고 비가 오는 날에는 마을 여인숙에 가서 게으름뱅이들과 도박을 하며 소일하기도 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옛날이나 다름없이 조그만 그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일을 하여 먹여 살려야 되는 아이들을 낳아놓은 아내의 얼굴을 대하게 되면 그가 살아있는 한 아침에 일어나서 밭에 가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끔찍스런 공포심이 그를 엄습했다. 그 밭도 그의 소유는 얼마 안 되고 대부분이 어떤 먼 도시에서 편히 지내고 있는 지주에게 빌린 바로 그 밭이었다. 그가 소작하던 바로 그 밭에서 그는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 또 밭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은 팔아야 하므로 남이 먹게 되고 그는 집에 오면 언제나 똑같이 맛없는 음식을 먹어야 했다. 자고 다시 일어나면 다음 날에도 꽃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추수한 것까지도 전부가 자기의 것이 아니었다. 빌린 땅에 대한 소작료로 지주의 몫을 달아내어 놓아야만 하고 또 지주의 대리인인 읍내 사람의 몫도 내어 놓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 대리인을 생각하면 참을 수가 없었다. 이 읍내 사람은 힘 안 드는 일을 조금 하고도 좋은 음식을 먹고 읍내 사람들이 지닌 윤기가 도는 매끈한 얼굴을 한 데다가 더욱이나 부드러운 비단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몹시 갈망했지만서도 그렇게 못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온갖 생각이 그에게 밀어닥치는 날에는 그는 몹시 심술궂어지고 마누라가 굶더라도 욱하는 것 이외에는 마누라에게 조금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마누라가 그에게 성미를 부리게 되어 큰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었다. 싸움이 이상하게도 그에게 심술궂은 쾌락을 주는 것이었다. 마누라는 아이들에게 성을 낼 때는 그렇게 사납지 않지만 남편에게 성을 낼 때는 남편보다 더 사납기 때문에 흔히 남편이 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싸우는 것이 얼마간 마음을 편하게 하여 주는 것 같았다. 성이 났을 때도 그는 아내처럼 끈덕지질 못하여
노한 것에 마저 실증이 나고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었다. 아이가 운다고 아이를 때리거나 소리를 지르면 그녀는 지체 없이 성을 내곤 했다. 그리고 참지 못하여 아이를 감싸주기 위해서는 남편에게라도 덤벼드는 것이었다. 언제나 아이가 정당하고 남편이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남편은 마누라가 자기보다도 아이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같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마누라가 실제로 그렇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무엇보다도 화가 났다. 이러한 날은 많지 않은 날이지만 명절날에 유쾌하는 논 것도 또 잠만 자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잠도 다 잘 수 없어서 도박까지 한 그 길고 한가한 겨울날이 있었던 것도 그는 마치 그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깨끗이 기억에서 씻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는 또 운이 좋은 노름꾼이기도 하였다. 그는 언제나 가지고 간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래서 그는 만약 자기가 독신이어서 자신만 먹고 살면 되는 몸이라면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편한 방법일 것 같이 여겨졌다. 그는 도박의 운수와 흥분과 즐거움을 좋아했다. 그의 운수가 좋은 걸 보려고 사람들이 모여 웅성대는 것도 좋아했다. 참말로 운수는 그의 재빠른 손가락에 달려 있었다. 삽괭이를 만지는 손이지만 그의 손가락은 마음대로 움직여졌다. 그가 아직도 젊어서 이제 28살이었고 일도 꼭 필요한 정도가 아니면 지나치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이들의 아버지가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다. 남편이 노름을 좋아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가 노름을 하더라도 잃지만 않는다면 노름을 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른 여자들은 그들의 남편이 노름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고 또 밭에서 나온 얼마 되지 않는 수입을 잃는 것을 불평하지만 자기는 그런 불평을 할 필요가 없으니 그녀에게는 그것이 도리어 자랑거리였다. 어떤 여자가 그녀를 보고 애기 어머니, 우리 집 그 망나니도 되게 바깥 양반 같았으면 오죽이나 좋겠어요. 그 양반의 손가락은 아무튼 희한하다더군요. 그래서 얼핏 보면 노름판의 돈이 저절로 그 양반의 손에 굴러 들어간다지요. 애 어머니는 참말로 복도 많아요. 라고 말하면 그녀는 기분이 좋아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노름을 하는 것을 결코 책하고 싶지는 않았다. 어떤 다른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욕지거리를 할 재료가 없을 때에만 그 말을 꺼내는 것이었다. 비록 남편을 보고 욕지거리를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녀는 남편이 밭에서 일할 때 자기처럼 몇 시간이고 끈기 있게 일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남편을 책망하지는 않았다. 남자들이 여자들처럼 일하질 못하고 늘 마음속에는 아이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남편이 괭이를 내어 던지고 밭 사이에 샛길에 난 풀 위에 드러누워 한두 시간 자고 있는 동안에도 불평을 하지 않고 꾸준히 일을 하는 습관이 생겼다. 그녀는 남편을 은밀히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다가도 결국엔 잔소리하는 것이 싫어졌다. 그래서 남편에게 대한 분풀이의 유일한 수단으로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아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남편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잠을 자도 좋단 말이야. 나 자신이 먹을 몫은 충분히 일을 했으니까. 그녀는 그럼 우리들에겐 아이들도 없단 말이에요?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벌지 말아야 하나요? 하고 대답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런 말은 하지 않았다. 남편이 아이들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녀의 생각에는 아이들은 언제나 자기 혼자만의 아이들인 것 같이 여겨지기 때문이었다. 또 말대답하는 데 있어서도 남편만큼 교묘하게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때때로 그녀의 분노는 맹렬히 고개를 들었다. 그런 때에는 그녀가 일상 잔소리를 할 때보다도 더 심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었다. 한 계절에 한 번이나 두 번은 심각한 싸움을 하게 되고 그녀의 말씨에도 보통 때에 볼 수 없던 신랄함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남편이 시장에서 캐비지를 팔아서 받은 돈으로 쓸모가 없는 자질구레한 장신구를 샀을 때나 또는 명절날도 아닌 날에 술이 취하였을 때에는 그녀는 성이 나서 자기가 마음속으로 그를 사랑하던 것까지도 거의 잊어버리는 것이었다. 이러한 노여움은 격렬하고도 무서운 분노였다. 이 분노는 쌓이고 쌓였다가 남편이 잘못을 저지른 후 여러 시간이 지나서 터져나오기 때문에 남편은 자기가 한 짓을 거의 잊어버리고 있을 때도 있었다. 그는 자기의 기분에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이건 쉽사리 잊어버리는 버릇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이러한 분노를 가슴 속에서 새기지 못하므로 어쩔 수 없이 터뜨리고야 마는 것이었다. 어느 해 가을 이러한 분노가 그녀의 가슴에 가득히 차 있을 때에 그는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집에 왔다. 금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의 말로는 금반지라고 했다. 그녀는 그것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매서웁게 야릇한 말을 했다. 여봐요. 그래, 우리가 똑같이 괴로운 생활을 해야만 하는데도 당신은 그것을 모른단 말이지요. 그래요. 당신의 귀여운 손가락에 낄 천치 같은 반지를 사기 위해서 집에 있는 쥐꼬리만한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써버려야만 되지요. 손가락에 금반지를 낀 착하고 정직하고 구차한 사람이 있다는 말은 어느 누가 들었답니까? 부자라면 그렇게 해도 좋아요. 또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한들 무슨 뜻이 있단 말이에요? 금이나 동전을 주고 금반지를 샀다는 말을 어느 누가 들었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는 아이들처럼 반항하는 얼굴로 그녀를 향하여 붉은 입술을 삐쭉 내어밀어 커다란 소리로 외쳤다. 그건 금이야. 틀림없어. 그건 어떤 부잣집에서 훔친 거라고 판 사람이 말했어. 내가 거리를 지나갈 때 그 사람이 노상에서 몰래 내게 보여줬어. 저고리 밑에 숨겨가지고 있다가 내게 보여준 거야. 그러나 그녀는 비웃어 말했다. 그렇지요. 그 사람이 만난 사람은 속여 넘길 수 있는 어리석은 시골뜨기였단 말이에요. 어느 날이고 당신 손가락에 끼어 있는 그 반지가 발각되면 당신은 도적으로 몰려 잡힐 거예요. 감옥에라도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무슨 돈으로 당신을 꺼내지요? 또 못 꺼내면 감옥에 있는 당신을 무슨 수로 먹여 살리지요? 어디 봅시다. 그게 진짜 금이기나 한가? 그러나 그는 그 장난감 반지를 그녀에게 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처럼 퉁명스럽게 몸을 흔들었다. 그래서 그녀는 화가 치밀었다. 남편에게 달려들어 그의 매끈하고 잘생긴 얼굴을 핥히고 실컷 그를 때렸기 때문에 그는 어안이 벙벙하였다. 그리고 경멸하면서도 반놀라서 반지를 획 잡아 빼며 큰 소리로 외쳤다. 자, 가져라. 나는 알아. 내 손가락에 끼려고 산 것이지. 내 손가락에 끼우려고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성이 난 거야. 이 말을 듣고 그녀는 다시 새로운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반지를 보았을 때 바로 이 사실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바로 그 사실을 말하였으므로 놀랐다. 어떤 남편들은 자기 아내에게 귀에 걸거나 손가락에 낄 자자분한 장신구를 사주지만 그는 그런 것을 그녀에게 사준 일이 없었다. 그것이 그녀로서는 남들에게 말 못하는 괴로움이었기도 하였다. 그녀는 남편을 응시하고 있었다. 남편은 자신에게 대한 연민과 자기의 힘든 생활 때문에 목매인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넌 내가 아주 자그마한 것이라도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나 그것을 아까워하고 있어. 그뿐 아니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낳아놓은 새끼들에게 다 주어야 속이 시원해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는 진정으로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침대에 몸을 내어 던졌다. 그는 그곳에서 울며 울음소리가 그녀에게 잘 들리게 하려고 했다. 그런데 싸움하는 소리를 듣고 있던 그의 늙은 어머니는 몹시 놀라서 있는 힘을 다하여 그에게 달려가 그가 병이 날까 염려하여 타이르고 있었다. 노파는 평소에 그렇게나 사랑했던 며느리에게 적대시하는 눈초리를 던지고 있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우는 것을 보고 덩달아 울며
어머니가 너무 심하고도 사납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직도 속이 풀리지 않았다. 그녀는 먼지 속에서 남편이 내어던진 반지를 집어 이 사이에 물고 행여나 남편이 말한 대로 금이기라도 하면 팔아서 무엇을 살 수 있지나 않을까 하고 꼭 깨물어 보았다. 비록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서도 때로는 훔친 물건이 싸게 팔리는 것이 사실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어쩌면 남편이 자기를 두려워해서 거짓말을 하였을지도 모르겠고 또 그의 말대로 반지가 싸게 팔린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이 순금이라면 깨물었을 때에 반드시 오그라져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녀의 굳은 이 사이에서 조금도 오그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성을 내고 커다란 소리로 뇌까렸다. 이게 순금이라면 물러서 내 이빨로 깨물어도 오그라지겠지요. 이것은 노쇠예요. 그래서 딱딱하잖아요. 그녀는 잠깐 동안 그것을 물어뜯어 입안에서 노랗고 얇다른 금을 뱉어냈다. 봐요. 이건 금물조차 제대로 입혀져 있지 않다고요. 남편이 아이들 같아 쏘가 넘어간 것을 생각하니 견딜 수 없이 분했다. 그래서 남편의 곁을 떠나 밭에 일하러 나갔다. 그녀의 가슴은 차가워질 대로 차가워져서 울고 있는 아이들도 보이지 않았다. 또 걱정스러워서 떨리는 소리로 늙은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내가 젊었을 적엔 나는 남편이 하고픈 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었단다. 아내란 제 남편이 조금은 맘대로 하게 내버려 둬야 하는 거란다. 그녀는 자기의 성미를 가라앉히려는 말에도 귀를 돌리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동안 밭에서 일을 하고 나니 부드러운 가을 바람이 그녀의 가슴 속에 불어들어와 저도 모르게 마음이 가라앉았다.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과 여름철에 녹음이 가신 갈색 산허리, 회색 하늘과 남쪽으로 날아가는 기러기의 먼 울음소리, 활동을 정지한 농과 밭 그리고 가을철의 온갖 적막한 우울함이 그녀도 모르게 가슴속에 스며들어 다시 마음이 상냥해졌다. 그리고 잘 갈린 부드러운 흙 속에 겨울에 밀실을 뿌리고 있는 동안에 그녀의 가슴 속에는 안정이 찾아들었다. 그녀는 자기가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 사실이 기억이 나고 그의 웃는 얼굴이 눈앞에 떠올라서 그녀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자기의 화를 뉘우치고 혼잣말을 했다. 오늘 낮에는 그이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드려야겠어. 역시 하찮은 적은 돈을 쓴 데 대해 내가 너무 노했던 것 같아. 그녀는 자기 마음이 달라진 것을 남편에게 보이기 위해 요리를 만들 생각이 간절해서 불이 나게 집으로 갔다. 집에 와보니 그는 아직도 성이 난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는 얼굴을 안쪽으로 돌려대고 한마디도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요리에 새우를 섞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못에서 새우를 몇 마리 잡아다가 요리를 만들었다. 식사를 하라고 불러도 그는 일어나려 하지 않고 전혀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병이라도 난 것처럼 몹시 힘없는 소리로 너에게 혼이 너무 심하게 나서 입맛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먹을 수 없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더 말을 않고 식기를 치워놓았다. 그리고 다시 밭으로 갔다. 그녀는 두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다. 늙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식사하라고 애원하듯이 타이를 때에도 남편에게 먹으라는 말 한마디 안 하였다. 어머니는 온갖 분노가 다시 기억에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밭으로 떠나갈 때 개가 먹을 것을 주려니 하고 뒤를 따랐다. 그래서 다시 부엌에 들어갔다. 그녀가 남편에게 주려고 만든 요리가 있었다. 그녀는 손을 내어 밀고 중얼거렸다. 좋아, 그럼 차라리 개에게나 주자.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먹을 음식이므로 그렇게 낭비할 순 없었다. 그녀는 요리 접시를 찬장에 넣어두고 묵은 찬밥을 조금 찾아서 개에게 주었다. 그녀는 아직도 자기가 성이 풀리지 않은 것이라고 속으로 말했다. 그렇지만 밤의 어둠 속에서 아이들을 꼭 끼고 그의 곁에 누워 남편의 체온을 느끼게 되면 분노가 깨끗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이런 때에 그녀의 생각으로는
남편도 역시 어린 아이에 지나지 않고 또 이 집안의 모든 식구들과 다름없이 자기의 태도 여하에 딸려 있는 것 같이 여겨졌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점잖게 조용히 일어나서 남편을 제외한 모든 식구에게 식사를 시키고 난 다음 남편에게 일어나서 식사를 하라고 달래듯이 말했다. 그는 마치 병상에서나 일어나듯이 천천히 일어나서 그녀가 만든 요리를 조금 먹다가 그 음식이 구미에 맞음으로 결국 그것을 죄다 먹었다. 노파는 식사하는 아들의 얼굴을 정답게 들여다보며 이런 말 저런 말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그날은 그가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밭에 나가 있을 때에 그는 문지방에 든 빛의 걸상을 놓고 걸터 앉아서 고개를 힘없이 저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속이 좋지 않은 걸 그리고 심장이 몹시 뛰고 아파. 오늘은 쉬어야 하겠어. 그런데 어머니는 자기가 너무 호되게 책망했기 때문에 그이가 이렇게 된 것을 자기의 잘못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그를 위안하고 자기가 성을 낸 것이 미안해서 그럼 쉬세요. 하고 말하고 밭으로 갔다. 그러나 어머니가 밭으로 간 다음 남편은 마음이 불안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그칠 줄 모르고 짓거려대는 것에 실증이 났다. 아들이 집에 남아있으므로 아들과 왼종일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을 생각하니 노파는 매우 신이 났다. 그러나 그는 가만히 앉아서 늙은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보기가 지루하기만 하였다. 그래서 그는 따끈한 차를 마시면 속이 좀 풀릴 것이라고 중얼거리며 일어나서 그의 다섯째 사촌형이 경영하는 행길가의 여인숙으로 발길을 옮겼다. 여인숙에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길에다 친 천으로 만든 차일 아래에 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이 길로는 나그네가 지나가는 일도 있어서 길손이 머무르면 사람들은 이것저것 신기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이 여인숙은 참으로 유쾌하고 번화한 곳이었다. 그런데 남편은 여인숙으로 가는 도중에 부지런한 사촌형을 만났다. 그는 새벽부터 벌써 한 차례 밭일을 하고 나서 조반을 먹으러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사촌형이 말을 걸었다. 어디로 가나 일은 안 하고. 그래서 남편은 투덜투덜 풀이 죽어 이렇게 대답했다. 저의 여편네가 저도 뭔지 잘 모르는 조그마한 것 때문에 저한테 욕을 해서 기분이 상했어요. 그 여편네가 잔뜩 꼴이 나서 저에게 너무나 심한 말을 한 탓으로 간밤엔 병까지 났어요. 여편네가 겁이 나서 오늘은 쉬라고 했지요. 그래서 뱃속이나 편하게 하려고 따끈한 차를 마시러 가는 길이에요. 사촌형을 길에다 침을 뱉고 아무 말도 없이 떠나갔다. 그의 천성이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가슴 속에 넣어둔 몇 가지 안 되는 생각만을 곰곰이 되풀이하는 사람이었다. 이와 같이 남편은 자기의 생활을 참고 견디지 못했다. 늙어서 죽을 때까지 해마다 똑같은 세월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아무런 새로운 것이 없을 바에는 차라리 자기라고 하는 인생은 영원히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고 그는 생각했다. 나그네가 많지는 않으나 행길가의 여인숙을 거쳐가는 나그네들은 이 마을에 둘러서 있는 산 저쪽 그리고 그 산을 지나서 흘러가는 강이 하구에서 일어나는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는 자기의 생활이 더욱 더 괴로웠다. 강과 바다가 마주치는 곳에는 각종 색깔의 피부를 한 사람들이 가득히 사는 굉장히 큰 도시가 있는데 일을 조금 하고도 돈이 쉽게 손에 들어오고 가는 곳마다 노름하는 집들이 있고 또 노름하는 집에는 집집마다 어여쁜 가수 아가씨들이 있지만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 본 일조차 없고 평생을 살아도 볼 가망이 없는 아름다운 아가씨들이라고 나그네들은 이야기했다. 그 도시에는 신기한 구경거리가 있다. 거리는 마당같이 매끈하고 온갖 차량이 있고 집은 산같이 높고 상점 진열장에는 외국에서 실어온 온 세계의 상품이 가득히 있다. 그러한 창을 바라보고 있으면 평생을 두고 보아도 다 볼 수 없다. 바다의 생선과 같은 좋은 음식이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고 나면 각종 연극과 영화를 하는 거대한 극장에 갈 수도 있다. 어떤 것은 매우 기지가 있고 또 어떤 것은 비열하여 볼 수 없는 것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기한 것은 대도시에서는 손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무슨 불꽃으로 켜는 것도 아닌 하늘에서 붙잡은 듯한 순수한 빛을 가지고 불을 켜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도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등불로서 밤새도록 낮과 같이 밝게 비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때때로 남편은 이러한 나그네들과 잠깐씩 노름도 하였다. 나그네들은 이 조그마한 마을에 사는 그가 매우 솜씨 좋은 노름꾼인 것을 알고 감탄하여 이렇게 외치곤 했다. 여보 양반, 당신은 도시 사람 못지않게 노름 재주가 좋소. 당신은 어떤 도시의 노름판에서라도 노름을 할 수 있다고 장담하오? 그런데 남편은 이 말을 듣고 진정으로 말했다. 내가 참말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그네는 마음속으로 이런 말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가 경멸하면서도 이 작고 따분한 마을에는 나하고 노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읍에서 읍내 사람들과 상대해도 내 것을 잃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는 이 말을 생각하면 진절이 나는 이 밭에서 일하는 그의 생활을 박차고 도망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전보다 더욱 간절해졌다. 그는 흙덩이를 부수고 있는 그의 괭이가 오르내리고 있는 동안에도 쉴 새 없이 중얼거렸다. 나는 젊고 잘나고 또 나의 열 손가락에는 행운이 깃들어 있으면서도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어. 그리고 우물 안에 개구리 모양 이 밭에 얽매여 있단 말이야. 내가 볼 수 있는 것이란 기껏해야 머리 위에 있는 저 하늘, 비가 오거나 개거나 똑같은 하늘과 집에 있는 바로 그 옆편네하고 잇따라 생겨나서는 모두가 똑같이 울고 보채고 먹겠다고만 하는 그 아이들밖에는 없어. 무엇 때문에 나는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의 잘생긴 육체의 뼈골이 닳아 없어져야만 하는가. 잘 먹고 편히 살아서 안 될 이유가 어디 있담. 아내가 임신을 하여 아이를 낳는다는 사실은 아내로서 마땅히 칭찬을 받아야 하고 책망을 들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아내가 임신을 못할 경우에는 마땅히 불평도 할 수 있겠지만 매년 예정된 시기에 안 낳는 것도 아니고 너무 자주 아들을 낳은 데 대해서도 절대로 불평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최근에 해산한 후로 너무나 쉽사리 또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이번 아들을 낳았을 때에는 그는 참말로 화가 나서 그녀에게 성미를 부렸다. 근간에는 그의 가슴 속에 의로운 생각이라곤 조금도 없었다. 그는 이 지방의 풍속에 따라 아내보다 한두어 살 더 어리고 어떤 면에서는 아직도 소년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 지방에서는 남편이 아내보다 어린 편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마음이 들뜰대로 들뜨고 또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쾌락과 신기한 광경과 나태한 향락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아들을 가진 아버지라고 하는 생각은 티끌만치도 없었다. 그는 참말로 향락을 위하여 태어난 것 같은 사람이었다. 그는 잘생겼지만 키는 크지 않았다. 튼튼하고 날씬하며 재치가 가득하였다. 그의 뼈는 가늘고 섬세하였다. 여자같이 어여쁘게 생긴 얼굴에는 검은 두 눈이 빛나고 있었다. 어떤 불쾌한 일로 심술이 나지 않는 한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였다. 그는 마음에 맞는 좋은 친구들과 자리를 같이 하면 늘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 그리고 기지가 있는 말을 재빨리 하였다. 얼핏 들으면 단순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기지가 숨은 시골 사람들이 좋아하는 텁텁한 맛이 있는 말투였다. 그는 노래와 기지로서 온 좌중의 사람들을 웃길 수도 있고 또 남녀들에게 호감도 샀다. 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웃으면 그는 자기가 그러한 힘을 가진 것이 기뻐서 가슴이 뛰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의 심각한 얼굴과 건장한 육체를 보면 그녀만이 자기가 참말로 잘난 사람인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이 여겨졌다. 그녀만이 그를 칭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사실인즉 그는 집안에서는 농담도 잘하지 않고 자기 자식들과도 좀채로 놀지 않았다.
그는 낯선 사람과 남을 위해서는 자기의 재미나는 익살과 명랑하고 사랑스러운 표정 아낌없이 나타내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아까워서 숨겨두는 것 같았다. 아내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다른 여자들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면 그녀는 반은 성도나고 반은 고통스럽기도 하였다. 당신의 남편 말이에요. 그이의 이야기는 심파보다 더 재미나요. 그리고 혀도 빨리 돌고 표정도 명랑해요. 그녀는 침착히 대답하곤 했다. 예, 그렇지요. 참말로 명랑한 사람이랍니다. 그녀는 그를 은밀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자기의 고통을 숨기기 위해 다른 이야기를 꺼내곤 했다. 그녀는 그가 자기와 같이 있을 때에는 결코 명랑하지 않은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넷째 아이를 낳은 해의 이른 여름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불길한 부부싸움이 벌어졌다. 그 싸움은 6월 어느 날에 있었다. 그날은 남자라면 누구나 새로운 즐거움을 꿈꾸어 볼 수 있는 날이었다. 그래서 그 사나이는 오전 중 쭉 환상에 잠겨 있었다. 대기에는 울적함과 또한 부드럽고 따스함이 가득하였다. 나뭇잎도 풀도 한창 실록에 빛나고 하늘은 찬란하고 짙은 푸른색이었다. 이렇게 안온한 날씨이므로 그는 일할 마음이 안 났다. 또 잠을 잘 수도 없었다. 그날은 만물의 생기가 충만하고 아직 혹서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새들이 쉴 새 없이 지저귀고 있었다. 산에는 노란 백합화가 피고 들의 등나무는 연한 보랏빛 화관을 내려뜨리우고 있었다. 바람은 이 향기 저 향기를 끌고 산으로부터 불어왔다. 바람은 또한 중천에도 불어 눈같이 희고 큰 구름을 맘대로 떠들게 했다. 흰 구름은 찬란한 하늘을 가로질러 둥실 떠가며 이 산 저 산을 명암 속에 놓이게 했다. 한 번 밝았다가는 다시 그늘이 지고 그날은 왼종일 만물에 휴식이 없는 것만 같았다. 너무나 유쾌하고 가슴이 울렁거려 일을 할 수도 없는 날이었다. 그 찬란한 날 대낮에 여름 옷감을 파는 행상인이 이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얇고 진한 색깔의 온갖 피륙을 잔뜩 짊어지고 있었다. 어떤 것은 꽃무늬가 놓여 있었다. 그는 걸어가며 큰 소리로 옷감을 사라고 외쳤다. 행상이는 늙은 어머니와 부부와 어린 아이들이 버드나무 그늘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 이 집으로 와서 걸음을 멈추고 말을 걸었다. 아주머니, 좀 쉬어갑시다. 옷감 구경 안 하시렵니까? 그러나 어머니는 즉시 대답했다. 살 돈이 없어요. 우리 이 갓난애가 입을 흔해 빠진 싸구려 옷감이나 한 자가량 산다면 몰라도요. 우리는 구차한 농군이라서 벌거벗게 되기 전에는 옷감이 필요 없답니다. 새 옷을 지을 옷감도 많이는 못 사고요. 조금이라도 말참견을 안 하고는 못 베기는 노파가 가느다란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고 말고요. 우리 며느리 말이 맞아요. 근데 요즘은 천이 나빠서 한두 번 빨면 쪼각이 난단 말이야. 내가 어렸을 적에 우리 할머니 저고리를 입었던 일이 생각이 나. 그 저고리는 내가 결혼할 때까지도 성했어요. 그저 체면 때문에 새 것을 사기는 했지만 그래도 성했었지. 그런데 내가 지금 두 번째 수의를 입고 있는데 이젠 거의 셋째 번 것을 입어야 하게 됐어. 요즘은 천이 나빠서 즐기지가 못해. 행상이는 물건을 팔 수 있을 것 같은 눈치를 채고 가까이 왔다. 행상이는 모두가 다 그렇지만 그도 매우 쾌활하고 공손하고 또 가머니설로 꿰어내는 수단이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비위를 맞추고 또 노파에게도 듣기 좋게 상냥한 말을 했다. 할머니, 여기 옛날 사람들이 입던 것과 똑같은 질긴 옷감이 조금 있어요. 또 할머니의 손주님에게도 꼭 알맞겠습니다. 자, 아주머니, 이것은 내가 오늘 거쳐온 큰 부락에서 사는 부잣집 아가씨가 큰 토막을 사고 조금 남긴 것입니다. 그 아가씨는 이 옷감을 외아들에게 입힌다고 샀어요.
그 아가씨는 원근필에서 쓸 만큼 끊어서 샀기 때문에 받을 값을 다 받았습니다만 이것밖에 안 남았으니까 아주머니가 안고 계신 이 잘생긴 갓난아기를 축하하여 아주머니에게만은 싸게 드리겠습니다. 행상이는 이 말을 마치 숨도 쉬지 않는 듯 그럴듯이 늘어놓고는 꾸러미 속에서 아름다운 옷감 한 토막을 꺼냈다. 그것은 그가 말한 대로 초록색 바탕에 커다랗고 붉은 작약꽃 무늬가 놓여 있었다. 노파는 흐릿한 눈으로도 빛깔이 화려하고 찬란한 것을 볼 수 있었으므로 좋아서 큰 소리를 내었다. 어머니는 그것이 마음에 들었다. 어머니는 가슴에 안은 아기를 내려다보았다. 아기는 배에 감은 낡은 헝겊 조각 이외에는 벌거벗고 있다시피 했다. 퉁퉁하고 잘생긴 아기였다. 세 아이들 가운데서 가장 예쁘고 또 아버지를 닮았다. 그 꽃무늬가 든 옷을 입히면 참말로 제일 아름다워 보일 것만 같았다. 그리고 가슴 속으로는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마지못해 말했다. 그럼 그 토막은 얼마예요? 얼마건 살 수도 없는 처지이긴 해요. 그저 이 아이들을 먹이고 노인을 대접하고 또 지주에게 소장료를 지불하기도 바쁘니까요. 우린 돈 많은 여자들이 외아들에게 사입히는 그런 좋은 옷감을 살 수는 없답니다. 이 말을 듣자 노파는 수심에 잠겼다. 계집애는 밥 먹던 자리에서 일어나 그 찬란한 옷감을 보러 왔다. 그리고 희미하게 보이는 두 눈을 가까이 가져갔다. 사내 아이는 아랑곳 없다는 듯이 계속 먹고만 있었다. 그리고 남편은 아이밖에는 아무도 입지 못할 이 천토막에는 흥미가 없는 듯이 콧노래를 하며 빈둥거리고 앉아 있었다. 행상이는 낮은 목소리로 가머니설을 다하며 옷감을 아기에게 가까이 가져다가 견주어 보였다. 그 옷감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염려하여 아기에게서 때가 묻지 않도록 조금 거리를 두고 견주어 보였다. 그리고 말을 했다. 훌륭한 옷감이죠. 아주 질기답니다. 좋은 색깔이고요. 지금까지 내 손을 거거쳐 나간 것이 여러 필이지만 이렇게 좋은 것을 만져본 일이 없어요. 내가 아들이 있다면 따로 챙겨두었을 것이지만 아내가 불임증이 있어서 애를 낳지 못했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좋은 옷감을 그런 마누라에게 주어 허비하겠어요? 노파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아기를 못 낳는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서 커다란 소리로 말했다. 가엾기도 해라. 저렇게 신수가 좋은 양반이 아기가 없다니. 바깥 양반, 왜 작은 마누라를 맞아서 어떻게 되나 시험해 보지 않았소?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남자란 제게 잘못이 있나 없나를 알게 되려면 마누라 셋을 시험해 봐야만 된단 말이요. 어머니는 노파가 하는 말을 귀에도 담지 않았다. 곰곰이 생각하며 망설이고 앉아서 아기를 내려다보니 마음이 더욱 약해졌다. 아기의 부드러운 황금빛 피부와 빨간 두 뺨이 화려한 옷감과 대조되어 아기가 퍽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녀는 결심을 굽히고 말았다. 그럼 꼭 받을 값이 얼마지요? 많이는 치를 수가 없으니까요. 행상이는 값을 불렀다. 값은 지나치게 비싸지도 않았다. 그녀가 예상한 것만치 비싸지는 않았다. 그녀의 가슴은 저도 모르게 울렁거렸다. 그녀는 그 지방에서 흥정할 때의 습관을 좇아서 고개를 흔들고 정색을 하며 반값을 불렀다. 그 값이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행상이는 옷감을 도로 집어서 제자리에 챙겨놓고 갈 차비를 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귀여운 아기 생각이 나서 값을 조금 더 올렸다.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해서 값을 깎았다. 행상이는 여러 번 떠나갈 것 같은 신용을 하고 나서 자기가 부른 값보다 조금 헐한 값으로 흥정을 끝냈다. 그는 다시 옷감 토막을 끄집어냈다. 어머니는 벽에 생긴 틈새에 간직하여 두었던 돈을 가져오려고 일어났다. 이렇게 오래 흥정하는 동안에 남편은 노래를 부르며 앉아 있었다.
그는 목소리를 부드럽게도 하고 가늘게도 했다가 때론 노래를 멈추기도 하고 그러다가 식후에 늘 마시는 뜨거운 물을 훌훌 마시고 있었다. 그는 옥감 흥정에는 참견하지 않았다. 그러나 행상이는 매우 약삭빠른 사람이어서 지나가는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고 이용하려고 눈을 밝히고 있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는 듯이 가장하고 못이 옷감을 펼쳐놓았다. 그 못이 옷감은 여름철 더운 날에 피부의 감촉을 서늘하게 하는 야생 아마로 짠 것이었다. 색깔은 푸르고 마치 맑은 하늘과도 같았다. 행상이는 남편이 그것을 보았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몰래 남편을 힐끔 쳐다보았다. 그리고 반웃음을 띠며 말했다. 금년 여름에 입으실 겉옷을 사셨는지요? 안 사셨다면 여기 입을 만한 것이 있습니다. 값도 읍내의 어느 가게보다 허락에 장담하고 해드리지요. 남편은 게으르고 예쁘장하게 생긴 얼굴에 어두운 표정을 띠고 고개를 흔들며 슬픈 듯이 말했다. 나는 이 집안에선 무엇이고 내 것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사지 못해요. 나는 일복만 있고 다른 복은 아무것도 없지요. 일을 하는 대가로 내가 얻는 것이란 더 많이 먹여 살려야 하고 더욱 많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랍니다. 행상이는 도시와 시골을 허다히 지나다녔고 또 그의 장사의 비결이 사람을 잘 볼 줄 알아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한번 힐끔 쳐다보다가 이 남편이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과 또 철이 들기도 전에 생활에 얽매인 소년과도 같은 사람인 것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겉으로는 동정하는 듯이 가장하고 상냥하게 말했다. 당신이 매우 힘든 생활을 하고 있고 소득도 얼마 안 된다는 것을 저도 알 수 있습니다. 또 당신의 훌륭한 풍채에 비하여 너무나 괴로운 생활을 하고 계신 것도 짐작이 갑니다. 하지만 새 겉옷을 사 입으시면 그 옷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마치 효과가 좋은 신약과도 같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남자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데는 여름 겉옷이 제일입니다. 그 반지나 깨끗이 닦아 끼고 기름을 조금 발라서 머리를 매끈히 빗어넘기고 새 겉옷을 입으시면 읍내에서도 당신만큼 잘난 사람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들으니 퍽 기뻤다. 그는 반개면적은 듯이 커다란 소리로 웃고 나서 마음속에 생각한 바가 있어서 이렇게 말했다. 나도 한 번쯤은 새 옷을 사 입어도 무방하지 않겠나? 이런 어린 것들이 잇따라 생겨나면 아무 재미도 못 볼 터인데 언제까지나 남루한 옷을 입어야 할 신세가 되지 않겠나? 그는 허리를 굽히고 훌륭한 옷감을 손가락으로 어루만졌다. 그가 옷감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늙은 어머니는 이런 생각을 하고 흥분해서 말했다. 에야, 그건 참말로 훌륭한 옷감이다. 꼭 겉옷이 입고 싶거든 이것을 사렴. 내가 옛날에 본 것과 다름없는 아름다운 겉옷이다. 근데 언젠가 너의 아버지도 이런 겉옷을 입었던 기억이 난다. 우리가 결혼했을 때였던가? 아니야. 나는 겨울에 결혼했으니까. 그래, 겨울이었어. 결혼식 때에 내가 몹시 재치기를 했지. 그래서 새색시가 재치기를 한다고 마을 사람들이 웃었으니까 말이야. 남편은 갑자기 거칠은 말로 옷감이 얼마냐고 물었다. 행상인이 값을 말한 바로 그 순간에 어머니는 한 푼도 남김없이 돈을 긁어 모아가지고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놀라서 커다란 소리로 외쳤다. 돈을 더 쓸 수 없어요. 그녀가 이렇게 외치는 것을 듣자 남편은 옷을 사고 싶은 욕망이 더욱 굳어졌다. 그는 고집을 부려 말했다. 하지만 나는 겉옷 한 감을 끊어 입겠어. 꼭 마음에 드니까 이번만은 꼭 해 입겠어. 은전 세 푼이 있는 것을 알아. 그 은전 세 푼은 적지 않은 액수의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니가 기니 쓰라고 준 것이었다. 그러니 그녀에게 있어서는 매우 귀중한 재산이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그 돈을 써야 할 만치 급한 때를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껴둔 것이었다. 늙은 시어머니가 죽을 것 같아서 관을 살 때도 그것을 쓰지 않으려고 빚까지 내었었다.
이 은전세푼을 생각하면 비록 심한 불경기가 생기거나 전쟁이나 천재가 일어나 밭에서 수확을 못하는 일이 있다손 치더라도 걱정이 없을 것 같았다. 그 벽틈새기에 들어있는 은전세푼만 가지고 있으면 한동안은 굶어 죽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외쳤다. 그 은전은 써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남편은 경노하여 제비와 같이 날쌔게 그녀 곁을 지나갔다. 그리고 벽의 틈새기를 들추어 은전을 손에 쥐었다. 어머니는 그의 뒤를 따라가서 붙잡고 매달리며 그를 제지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같이 날래지 못했다. 남편은 달려든 아내를 밀쳤다. 그녀는 땅바닥에 자빠졌으나 어린 아기는 그대로 품에 안겨 있었다. 그는 달려나와 행상인에게 소리쳤다. 12자만 끊어줘요. 그리고 관례대로 한 자 이상 넉넉히 덤을 주시오. 행상인은 재빨리 천을 끊고 재빨리 은전을 받아들었다. 그 은전은 그가 말한 값보다 적었지만 그는 재빨리 팔고 달아나 버리고 싶었다. 어머니가 나왔을 때엔 행상인은 이미 가버리고 남편은 푸른색의 찬란한 새 옷감을 손에 든 채 푸른 나무 그늘에 서 있었다. 노파는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앉아 있었다. 어머니가 온 것을 보자 커다란 쉰 목소리로 이러쿵 저러쿵 말하기 시작했다. 아들애야, 퍽 아름다운 푸른 천이구나. 비싸지도 않다. 내가 못이 옷감을 샀으니까 긴 한 해 여름을. 남편은 검붉은 얼굴을 하고 험상궂게 아내를 바라보며 여전히 성이 나서 거칠은 소리로 다구쳐 물었다. 그래, 이걸 지어줄 텐가 안 지을 텐가? 안 짓겠다면 딴 사람에게 갖다 맡기고 삭슬 주겠어. 그래, 우리 여편네가 짓지 않으려 한다고 말을 해야 하나? 어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다시 조그만 걸상에 걸터 앉았다. 넘어져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새파랗게 질려 처음엔 잠자코 있었다. 그녀가 안고 있는 어린 아기는 놀라서 아직도 울고 있었다. 어린애가 우는 것에는 무관심한 듯 아기를 땅바닥에 내려놓고 풀어진 머리칼을 다시 쪽을 비틀어 올렸다. 한동안 한숨을 헐떡이다가 침을 삼키고 나서 남편은 보지도 않은 채 입을 열었다. 그럼 제게 줘요. 제가 짓겠어요. 이웃 사람들은 싸우는 소리를 듣고 저희 집 문 앞에서 바라보고 있었으므로 부부싸움이라는 것을 누구나 이미 다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옷을 짓지 않으면 남편이 남에게 부탁할 때 사실 이상으로 말을 덧붙여서 할 것이므로 더욱 더 창피를 당하는 결과가 될까 하여 어머니는 자기가 짓기로 했다. 이날 이후로 아내는 이때의 일로 해서 남편에게 앙심을 품었다. 옷감을 베어서 만들고 있는 동안에도 좋은 옷감이라서 조심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였지만 그 일을 하는 것에 조금도 흥미가 없었다. 겉옷을 짓고 있는 동안 남편과는 말로 하지 않고 냉정하게 지냈다. 어떤 아내든지 불평이 없을 때에는 남편에게 날씨가 어떻다든가 거리에서 생긴 일이라든가 또는 집안일에 대한 자질구레한 이야기를 의례껏 하는 것이지만 그녀는 이런 따위 이야기도 남편에게 하지 않았다. 아내가 이처럼 남편을 냉대하였기 때문에 그는 무뚝뚝해져서 노래도 부르지 않았다. 그는 식사를 하고 나면 즉시 행길가의 여인숙에 가서 사람들과 같이 차도 마시고 밤늦게까지 도박도 했다. 그래서 다음 날에는 늦잠을 자야 했다. 여느 때 같으면 그를 꾸짖고 집안이 시끄럽고 귀찮아서 그가 밤샘을 단념할 때까지 그에게 잔소리를 했다. 그러나 요즘은 그가 마음대로 자게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그가 무슨 짓을 하든 잠자코 냉대만 하고 있었다. 이렇게 남편에게 냉정히 대하는 동안 자기도 쓸쓸하긴 했지만 혼자 밖으로 갔다. 옷이 다 되기는 되었어도 그것은 오래 걸렸다. 그 동안에 변모를 내고 모를 심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어찌되었든 그 겉옷을 다 지었을 때에도 그녀는 남편의 옷 입은 맵시에 대해 이런 방구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옷을 주고 남편은 그것을 받아 입었다. 남편은 돌가루로 반지를 닦아 끼고 부엌에 있는 병에서 기름을 부어내어
머리를 매끈히 빗고 나서 으쓱하여 행길로 걸어갔다. 이 사람 저 사람이 그를 보고 참으로 멋지다는 등 겉옷이 참으로 훌륭하다는 등 감탄하였지만 그는 전에 느낄 수 있었던 흐뭇한 쾌감을 맛보지 못했다. 그녀는 그에게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아니했었다. 그가 문간에서 잠깐 우물쭈물할 때에도 그녀는 자루가 짧은 비로 집주위를 쓸며 일만 계속하고 있었다. 겉옷이 맞느냐든가 모양이 좋으냐든가 하고 묻지도 않고 또 고개도 쳐들지 않았다. 비록 그녀가 한 켤레의 새 신발같이 꼭 어울리게 옷을 지어 주었다고 하더라도 정 같으면 잘 맞느냐든가 어울리느냐든가 하는 말로 물어보는 것이 습관이었다. 그런 말이 나올까 하여 그는 문간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다. 드디어 그는 개면쩍어서 좀 부끄러운 듯이 말문을 열었다. 이 겉옷은 지금까지 입어본 어떤 옷보다도 더 잘 꿰맨 것 같소. 그리고 읍내 사람이 겉옷을 입은 것이 잘 어울리듯 꼭 맞소.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들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는 빗자루를 마당 구석에다 치워놓고 솜덩어리를 가져다가 실을 잡기 시작했다. 전에 자아두었던 실은 푸른 겉옷을 짓기 위해 다 써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드디어 입을 열고 신랄하게 말했다. 그렇게 많은 돈이 들었으니까 제게는 그 겉옷이 마땅히 천자님의 겉옷과 같아 보여야 돼요. 대답만은 했지만 그를 쳐다보지는 않았다. 그가 집을 떠나 행길로 내려갈 때에도 그를 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 푸른 겉옷이 그에게 맞는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에게 대한 미운 생각이 깊었기 때문에 그가 뒤로 돌아섰을 때에조차 몰래 바라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날 어머니는 온종일 남편이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논에는 변모를 다 심었고 얕은 물과 따뜻한 햇볕 속에서는 벌써 파란 어린 변모가 새로 나와 미풍에 나부끼고 있었으므로 논밭은 곡식이 자라는 대로 내버려 둘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날은 논밭에 나갈 필요가 없었다. 어머니는 버드나무 밑에 앉아서 실을 잡고 있었다. 노파는 자기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줄 며느리가 집에 있는 것이 기뻐서 며느리 곁에 와서 앉아 있었다. 노파는 쪼글쪼글하게 여인 두 팔을 따뜻한 햇볕에 뻗고 그 고마운 벼틀 뼈 속까지 받아들이고 있었다. 아이들도 벌거숭이가 되어 햇볕에서 뛰놀고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줄곧 말없이 앉아서 엄지손가락과 집게 손가락에 침을 발라가며 북대를 잡고 한결같은 동작으로 북대를 비틀어대고 있었다. 하얀 실이 단단히 짜여 나왔다. 그녀는 어느 정도의 길이가 되면 대나무 조각을 매끈히 깎아서 만든 실주리대에 그 실을 감았다. 그녀는 여느 일을 할 때와 다름없이 꾸준히 실을 잡고 있었다. 실은 튼튼하고 단단하였다. 해는 느릿느릿 떠올라 대낮이 되었다. 그녀는 실 잡기를 멈추고 일어섰다. 그이가 곧 집에 올 거예요. 푸른 겉옷은 입었지만 배는 고플 거예요. 하고 그녀는 냉담히 말했다. 그러자 노파는 즉시 약한 웃음소리로 깔깔거리며 대답했다. 그렇고 말고 배 위에 무엇을 입었든 뱃속에 든 것과는 다르지. 어머니는 호리병박을 가지고 가서 쌀채통에 담아둔 쌀을 펐다. 그리고 쌀알이 한 알맹이라도 흩어질세라 한쪽 손으로 바가지 언저리를 고르게 했다. 가늘게 엮은 대나무 바구니에 쌀을 쏟아 넣어 가지고 새끼를 걸어 못가로 갔다. 그녀는 걸으면서도 행길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새 푸른 옷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뚝을 내려디디고 바구니를 물에 담갔다. 그리고 갈색 나는 힘센 두 손으로 쌀알을 문지르며 씻기 시작했다. 2번, 3번 물에 담가서 나중에는 쌀알이 물에 젖은 진주같이 깨끗하고 희게 빛날 때까지 씻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녀는 밭에서 몸을 굽혀 캐비지 한 통을 뽑았다. 또 나무 밑에 매어 있는 소에게 풀 한 줌을 던져주고는 집으로 왔다. 사내애가 여동생의 손을 잡아 이끌고 행길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아이에게 조용히 물었다. 내 아버지 못 봤니? 길에서나 여인숙에서나 혹은 네 집 대문간에서 말이야.
아버지는 오늘 아침에 잠깐 여인숙에서 차를 마시고 앉아 있었어. 하고 사내아이가 어리둥절해서 대답하고 말을 이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겉겉옷도 봤어. 새로 지은 푸른 거야. 예쁘던데. 그리고 큰아버지가 값을 알고 아버지더러 대단히 비싸게 샀다고 말했어. 그렇지. 그건 틀림없이 비싸게 샀어. 하고 어머니는 갑자기 날카로운 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계집아이는 오빠의 말을 흉내내어 빽빽거리는 소리로 말했다. 그랬어. 아버지의 겉옷은 파랬어. 내가 다 그것이 파란 걸 볼 수 있었어. 어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다. 갓난애는 키 안에 누워 자고 있다가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기를 쳐들어 안고 저고리를 헤쳐 아기에게 젖을 빨리면서 점심밥을 지으러 갔다. 그녀는 우선 노파를 불렀다. 어머니, 돌아앉아서 잘 살피세요. 그이의 새 겉옷에 푸른색이 보이시거든 알려주세요. 상에다 점심을 차려 놓겠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노인이 신나서 말했다. 그런데 남편이 좋아하는 대로 희고 꼬들꼬들하게 쌀이 다 익어서 누룽지까지 앉게 되었는데도 그는 오지 않았다. 찐 캐비지가 무르고 남편이 즐기는 대로 캐비지 속에 칠할 단 것을 조금 섞은 초장까지 다 만들어 놓았는데도 그는 오지 않았다. 집안 식구들은 한참 기다렸다. 노파는 콧구멍으로 들어오는 음식 냄새 때문에 배가 출출하고 머리까지 어지러질했다. 그녀는 허기가 몹시 났기 때문에 갑자기 성을 내어 커다란 소리로 외쳤다. 그 우리 아들놈을 더 기다리지 말아라. 입에선 침이 흘러나오고 배가 부엌처럼 텅 비었는데도 아직 안 오는구나. 어머니는 노파에게 밥을 준 다음 아이들에게도 먹였다. 남편을 위하여 캐비지 속만 남겨두고 식구들에게 캐비지까지도 다 먹게 했다. 그 다음에 자신도 식사를 하였지만 웬일인지 오늘은 시장기가 덜 나는 것 같아서 조금만 먹었다. 그래서 아직도 밥이 많이 남아있고 또 캐비지도 한 사발 소복히 남아있었다. 그녀는 음식이 상하지 않게 바람이 잘 통하는 곳으로 조심해서 치워놓았다. 그래서 그 음식을 다시 데우더라도 지금이나 다름없이 싱싱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녀는 아기에게 젖을 먹였다. 아기는 배불리 먹고 잠이 들었다. 토실토실하게 살이 찐 튼튼한 아기는 강한 햇볕에서 자고 있었는데 피부는 태양볕에 그슬리어 갈색과 붉은색이었다. 또 두 아이들은 팔다리를 뻗고 버드나무 그늘에서 자고 있었다. 노파는 벤치에 걸터 앉아서 끄덕끄덕 졸고 있었다. 그리하여 평화로운 잠과 대낮의 뜨거운 고요가 이 작은 마을을 덮었다. 가축들까지도 졸리는 듯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어머니만이 자지 않았다. 그녀는 북대를 집어들고 마당 서쪽의 버드나무 그늘에 앉아서 실을 비벼 감고 있었다. 그러나 잠깐 후에는 일을 계속할 수 없었다. 오전 중에는 시종일관 비비고 돌려서 실을 잡고 꾸준히 일을 했었지만 지금은 안정하고 있을 수 없었다. 마치 어떤 이상하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한 덩어리의 힘과도 같이 전신을 휩싸는 것 같았다. 남편이 식사 때에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일이 전에는 결코 없었다. 그녀는 입속으로 혼잣말을 했다. 그이가 노름을 하려고 또는 무슨 용건이 있어서 안 그러면 다른 그 무엇 때문에 읍내로 들어간 것이 틀림없지. 그때까지는 남편이 읍내로 갔으려니 하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읍내로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말 갔을 것만 같이 여겨졌다. 한동안이 지나서 사촌 시숙이 밭에 가려고 문 밖에 나왔다. 다시 잠깐 지난 후 나무에 기대어 자고 있던 사촌 동서가 눈을 뜨고 말했다. 아버지는 오늘 어디 가셨나? 어머니는 예사스럽게 대답했다. 예, 무슨 볼일이 있어서 읍내에 가셨어요. 사촌 시숙은 괭이와 삽 사이에서 느릿느릿 무엇을 찾고 있다가 가느다란 소리로 말했다. 그래요. 새로 지은 푸른 겉옷을 입고 즐거워하는 것도 또 읍내로 가는 것도 내가 봤지요.
예, 그렇지요? 하고 어머니가 말했다. 그래서 어머니는 조금 마음이 놓였다. 남편이 읍내로 떠나가는 것을 사촌 시숙이 보았다고 하므로 실잡는 일도 다시 손에 잘 잡혔다. 의심할 것도 없이 그는 그녀에게 대한 화풀이를 하기 위하여 하루를 헌신짝같이 내동댕이 치고 즐겁게 소일하러 간 것이다. 새 겉옷을 입고 구리반지를 번쩍번쩍하게 깨끗이 닦아 끼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랐으니까 그가 읍내에 갈 만도 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녀는 성미를 조금 가라앉혔다. 사촌 시숙의 이야기를 듣기는 했어도 그녀의 성난 마음은 여전히 어떤 알 수 없는 근심과 뒤섞여 있었기 때문에 다시 화를 낼 수 없었다. 그래서 성미는 사라졌다. 그날 오후는 지루하고 더웠다. 노파는 잠에서 깨어 나무 껍질 같이 입이 말랐다고 소리쳤다. 어머니는 차를 가져다 주었다. 아이들은 잠을 깨어 한동안은 먼지 속에서 뒹굴다가 마침내 일어나 놀았다. 또 갓난아기도 잠을 깨었지만 잠을 잘 자고 나서 기분이 좋아 광주리 안에 잠자코 누워 있었다. 아직도 어머니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그녀가 잠만 잘 수 있다면 마음을 놓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무병하고 튼튼해서 구태여 잠을 자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여느 때 같으면 단잠이 쏟아져 와서 일을 하면서도 쉽사리 잠이 들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그녀의 마음속에 한없는 고민이 있고 그 고민은 마치 꼭 들려와야 할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를 기다리며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와도 같이 눈을 크게 뜨고 있게 하는 것이었다. 그녀가 기다리는 사람이 눈에 뜨이지 않으므로 사람이 없는 거나 다름없는 그 공허한 행기를 바라보는데도 진력이 나서 그녀는 드디어 일어섰다. 아기를 쳐들어 한쪽 넓적다리 위에 올려놓고 호미를 들고 밭에 가며 노파에게 말했다. 남산어리에 있는 옥수수밭에 풀을 뜯으러 가겠어요. 그녀는 떠나가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집을 떠나 나가면 속이 좀 편할 것이다. 그리고 온몸에 힘을 다하여 힘든 일을 하면 시간도 잘 가리라. 그녀는 오후를 옥수수밭에서 일을 하고 지냈다. 푸른 무명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워 뜨거운 햇살을 막고 푸르고 어린 옥수수 사이에다 쉬지 않고 호미질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쌀은 옥수수보다 맛이 좋고 더 많은 값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물만 댈 수 있다면 산 중턱까지도 단을 쌓아서 논을 만들고 벼가 자랄 수 있는 그들의 땅에는 죄다 벼를 심었다. 그래서 옥수수밭은 조그마하고 보잘것없는 밭이었다. 햇볕은 그늘이 없는 산 위에 쏟아져 내려 그녀에게 비치고 잠깐 동안에 그녀의 저고리는 땀에 젖어 까매졌다. 그러나 아기가 울 때에 젖을 빨리기 위해 쉬는 것밖에 조금도 쉬려고 하지 않았다. 아기가 울어대므로 그녀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아기에게 젖을 빨리고 뜨거운 얼굴에 땀을 씻으며 푸른 논밭 너머로 말끔히 시선을 보냈지만 눈앞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아기가 젖을 흠씬 먹은 다음 그녀는 다시 아기를 내려놓고 일을 했다. 몸이 쑤시고 정신이 몽롱해질 때까지 일을 했다. 그녀는 호미 끝에서 떨어지자 뜨거운 햇볕에 곧 시들어가는 잡초만을 생각할 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마침내 해는 논밭 가장자리에 가서 걸리고 그림자는 갑자기 골짜기를 덮었다. 그제야 그녀는 허리를 펴고 땀에 젖은 얼굴을 저고리로 닦고 커다란 소리로 중얼거렸다. 틀림없이 그이가 집에 와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가서 밥을 지어드려야 돼. 그리고 땅바닥에 누워있던 아기를 쳐들어 안고 집으로 갔다. 그는 집에 없었다. 그녀가 집 모퉁이를 돌았을 때 그는 거기에도 없었다. 노파는 걱정스런 얼굴로 논밭 쪽을 곰곰이 바라보고 있었다. 두 어린 것들은 문지방에 걸터 앉아 기다리다 지쳤지만 어머니를 보자 기뻐서 아우성을 쳤다. 그녀는 어리둥절해서 말했다. 아버지 아직 안 오셨니? 아버진 안 왔는데 배가 고파. 사내아이가 외쳤다. 계집아이도 마음이 산란해서 철없이 맞장구를 쳤다. 안 왔어. 근데 배고파.
하고는 석양에 찌르는 듯한 황금빛 햇살을 피하고자 두 눈을 꼭 감고 앉아 있었다. 노파는 일어나서 엉금엉금 마당 끝으로 걸어가 집으로 들어가는 사촌 형을 보고 찢어지는 듯한 소리로 우리 아들을 못 봤느냐고 외쳤다. 어머니는 참을 수가 없어 갑자기 외쳤다. 어머님, 내버려 두세요. 여러 사람에게 애 아버지 안 왔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까 했는데 애 아범이 안 왔는 걸 어쩌냐. 노파는 걱정스러운 듯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어머니는 다시 입을 열지 않았다. 그녀는 찬밥을 가져다가 아이들에게 주고 물을 조금 데워서 노파의 밥그릇에 부어주었다. 그리고 한 입에 다 먹을 만큼만 묵은 음식을 찾아서 개에게 주었다. 식구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녀는 아기를 팔에 끼고 행길가의 여인숙으로 내려갔다. 지금은 손님이 불과 2, 3명밖에 없었다. 남자들은 집에 돌아갈 시간이었고 하루의 일이 끝난 때였기 때문에 다만 한 패가 한두 사람씩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이가 그곳에 있다면 하고 그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지나다니는 것은 무엇이나 다 듣고 볼 수 있는 위치의 길가에 가깝도록 탁자를 놓고 앉아 있을 것이다. 또 그이가 남에게 도움만 될 수 있다면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는 성미니까 어떤 손님과 같이 탁자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노름판이 벌어져서 한창 노름에 정신이 팔려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걸어가며 주위에서 바라보았지만 푸른 겉옷은 빛도 보이지 않고 탁자에서 노름하는 달가닥거리는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녀는 더욱 가까이 가서 문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그는 그곳에도 없었다. 여인숙 주인만이 저녁 식사 후에 쉬고 서 있다가 스토브 옆에 벽에 기대었다. 그의 얼굴은 여러 날 동안 세수를 안 해서 연기와 개기름으로 까맣게 되어 있었다. 그의 직업과 같은 장사를 하고 있으면 세수를 하여도 얼마 안 가서 다시 까맣게 될 터이므로 아예 세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를 못 보셨어요? 하고 어머니는 말을 걸었다. 여인숙 주인은 새키만 손톱으로 이 사이를 쑤셔서 쭉 빨고 찌뿌둥해서 대답했다. 그 양반은 새로 지은 푸른 겉옷을 입고 여기 잠깐 앉아 있다가 낮에 읍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무슨 험담거리라도 있을 것 같은 눈치로 새삼스럽게 물었다. 아니, 아주머니. 무슨 일이 생겼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어머니는 바삐 대답했다. 그이는 읍내에 볼 일이 있는데 틀림없이 그 일 때문에 늦어지나 봐요. 그리고 어디서 밤을 새고 내일이나 집에 올 거예요. 그래, 무슨 볼일인데요? 하고 여인숙 주인은 갑자기 호기심이 나서 물었다. 제가 어떻게 바깥 양반의 일을 알 수 있겠어요? 치마를 두른 몸인데. 하고 그녀는 대답하고 돌아섰다.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그녀를 보고 말을 거는 사람들이 있었다. 대답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그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다. 집에 가닿자 벽에 생긴 틈새기가 있는 데로 가서 그 속을 더듬어 보았다. 그 속은 비어 있었다. 그녀는 그 속에 적으나마 귀중한 은전 한 푼과 동전 몇 푼을 챙겨 두었던 기억이 난 것이었다. 얼마 전에 남편은 벼짚을 팔아서 적지 않은 돈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집으로 가지고 온 돈을 그에게서 빼앗아 세어보고 틈새기에 넣어두었으니까 마땅히 그곳에 있어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곳에 그 돈이 없었다. 비로소 그녀는 그가 집을 나간 것을 알았다. 그이가 참말로 집을 나갔구나 하는 생각이 망연히 그녀의 생각에 떠올랐다. 그녀는 흙으로 지은 집안에 흙으로 된 방바닥에 펄썩 주저앉았다. 갓난아기를 팔에 안은 채 말없이 천천히 앞뒤로 몸을 흔들고 있었다. 그렇다 그는 집을 나갔다.